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본토에는 키클라데스 해양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북쪽의 아카이아인이 남하해 선주민을 정복하고 각 지역에 소왕국들을 건설했습니다. 대륙 문화의 아카이아인들은 세련된 크레타 문명을 흡수해 자신만의 독자적 미케네 문명으로 발전시켰으며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이들을 아이아와라 불렀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복잡한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 높은 산이 난립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통일 국가 형성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미케네, 티린스, 오르코메노스, 필로스, 이올코스의 작은 도시 왕국들이 난립한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그리스의 석회질 바이투성이 땅은 대규모 농사를 짓기엔 거칠고 척박했습니다. 다만 포도, 올리브, 무화과의 과수 재배에는 최적화된 환경으로 미케네이는 올리브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된 포도와 올리브는 주변 지역으로 수출하고 대신 곡물을 수입해 왔습니다. 지중해 청명한 여름은 안전한 장거리 항해와 교역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미케네는 크레타의 지배권 밑에 있었지만 기원전 1600년경 테라섬의 화산 분출 여파로 크레타 국격이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기원전 1400년경 미케네는 크레타를 정복하고 지중해 해상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케네는 200년 동안 황금기를 구가하여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사르데냐 섬까지 진출했고 동쪽으로는 무역 전략 요충지인 다르다넬스 해협의 맹주 트로이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당시 지중해 주변국들의 상황상 기원전 1300년에서 1250년 사이에 실제했던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 이집트, 히타이트, 미타니, 우가리트, 카사이트 국가들은 글로벌한 해양 무역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 청동기 시대의 번영을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이집트는 아메노텝 3세, 아케나텐, 투탕카멘으로 이어지는 아마르나 예술의 황금시대였고 히타이트는 수필루리 우마와 무르실리 2세에 의해 최강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히타이트와 미케네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어떠한 아히아스, 미케네의 선박과도 접촉해선 안 된다. 라는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명시한 외교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케네가 히타이트의 서편 핵심 지역인 일루사, 트로이를 치면서 무력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투샤에서 출토된 점토판에는 적 아이아스, 미케네와 대항하기 위해 일루사, 트로이와 조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트로이 지명 일루사는 호메로스가 트로이를 별칭으로 불렀던 일리오스와 발음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리오스 이야기가 바로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이듯 히타이트와 카데시 전쟁으로 대립관계였던 이집트는 미케네와 매우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노텝 3세의 이름이 새겨진 장식판이 미케네에서 12점이나 발견되었으며 자유롭고 아름다운 아마르나 미술 양식은 미케네의 영향을 받았음을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활발한 해양 무역 규모를 잘 보여주는 대표의 예로 울루브룬의 난파선이 있습니다. 1982년 터키 남동부 해안 울루브룬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 중이던 젊은 잠수사가 수심 40m 깊이에 박혀있던 난파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중 고고학의 선구자 조지 바스는 네이비실 출신의 잠수부들과 함께 22,000번의 잠수 작업을 시행하며 난파선을 1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난파선의 선체 길이는 15m, 재질은 삼나무로 장부 맞춤 방식을 이용해 단단하게 조립되었습니다. 난파선 안에는 7국가의 다양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산 구리 1톤, 주석 1톤, 테르빈유 1톤, 누비아 흑단, 메소포타미아 유리 원석과 원통 인장, 가나안 항아리 140개, 미케네의 장검과 단검, 황금 장신구,
아프가니스탄 청금석, 그리고 학자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든 것은 네페르티티 이름이 적혀있는 황금 스카라베였습니다. 선원들의 소지품을 분석한 결과 최소 2명 이상이 미케네인이었고, 실려있던 원재료들은 미케네 궁전의 장인들이 공예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선박은 가나안에서 출발해 미케네로 향하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기원전 13세기 지중해 국가들의 글로벌한 무역 황금기에 미케네가 중요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일리아스 신화 속의 미케네 문명과 트로이가 실제했음을 세상에 드러낸 이는 하인리 슐리만입니다. 그는 1822년 가난한 목사의 5째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무역회사 말단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재적 언어 습득 능력을 가져 2달 만에 러시아를 돌파해 모스크바의 인디고 염료 상인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30살에 독립해 러시아와 중개 무역 사업을 시작했고, 크림 전쟁에서 군수 물자를 제공하면서 떼돈을 벌어들이며 42살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그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어렸을 적 자신이 꿈꿔왔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를 직접 찾아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4년간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사를 배웠고 46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도 취득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종결시킨 영웅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 섬에서부터 에게의 섬들과 터키 다르다넬스 해역까지 여행하며 아카이아 연합군의 원정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트로이를 찾는 다른 학자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해안가와 가까운 부나르바시 마을을 유력 후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슐리만이 보기엔 일리아스에 묘사된 거대한 트로이 성체가 들어서기에는 마을 언덕이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을 탐사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영국 외교관 프랭크 캘버트를 만나게 됩니다. 프랭크 캘버트는 히살르크 언덕이 트로이일 것이라고 믿고 땅 일부를 구입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히살리크 언덕은 동서 200m, 남북 150m 타원형에 주변 평원을 내려다보는 구조여서 거대한 성체가 자리 잡기에 적합했으며 히살리크 단어 자체가 궁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슐리만은 캘버트의 아이디어에 동의해 언덕을 통째로 구입하고 발굴권을 인계받았습니다. 원래 둘은 동업 형식으로 유물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으나 슐리만은 후에 합의서를 깡그리 무시했고 모든 명성과 유물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1871년 슐리만은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지역의 젊은 여성 소피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트로이가 언덕 밑바닥 지층에 위치할 것이라 믿었고 150명의 인부를 고용해 14m 깊이까지 커다란 도랑을 파냈습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관심이 없는 지층의 유적들은 모두 파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를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며 탐험했던 하워드 바이스 대령만큼 끔찍한 방식이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시기가 다른 9개의 지층을 발견했으며 그중 밑에서 세 번째 지층이 불에 걸린 흔적이 나타나고 보물이 많아 일리아스의 트로이일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는 이 세 번째 지층에 집중해 많은 보물과 장식품을 발견했고 이를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트로이 전쟁 시기의 지층을 슐리만이 파괴해버린 6번째 지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발견은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전문가들은 슐리만이 여러 지층에서 개별적으로 나온 보물들을 모두 합쳐놓았고 체계적인 조사 없이 유적을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터키 정부를 속여 모든 유물을 아테네로 밀반출했으며 유물로 아내 소피아를 트로이 공주처럼 꾸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온갖 욕먹을 짓들을 골라 하긴 했지만 장사꾼다운 직감과 추진력만큼은 대단해서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아르고스 평야의 미케네 성벽 유적에 주목했습니다. 트로이를 찾았으니 다음은 트로이를 정복했던 아가멤논 왕의 궁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868년 두 번째 대규모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고고학 역사상 투탕카멘 무덤 다음으로 많은 보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케네 궁전은 남쪽으로 아르고스와 티린스, 북쪽으로 코린토스로 이어지는 전략 요충지이자 아르고스 대평원을 내려다보는 탁월한 정망의 언덕 위에 위치합니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이 자유분방하고 개방적, 평화적 느낌이 강한 반면에 미케네 궁전은 군사 요새처럼 폐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쌓아 올렸다는 거대한 고대 성벽을 따라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궁전 입구 사자의 문이 나타납니다. 재단에 앞발을 올린 회색빛의 삼각형 쌍사자상은 왕궁과 방어를 상징하며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구 우측에는 원형 분묘 A, 좌측에는 성체를 방어하던 병사들의 주거지가 위치합니다. 원형 분묘 A는 12m 깊이의 수직 갱도 무덤들이 모여 있으며 남성 9, 여성 8, 어린이 2, 총 19구의 시신이 묻혔습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황금의 도시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유물들이 무더기로 출토되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사람 모양 금판은 어린이의 얼굴과 몸 위에 올려졌던 장식품입니다. 총 5점의 황금 마스크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미케네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인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강인하고 위협있는 왕의 표정이 실제 얼굴처럼 생생하게 묘사된 걸작으로 슐리만은 황금 마스크 주인이 트로이를 정복했던 전설의 왕 아가멤논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인공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원형 분묘가 만들어졌던 때는 트로이 전쟁보다 200년가량 이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용맹함을 상징하는 황소와 사자로 술잔이 꾸며졌으며 슐리만은 좌측 황금컵에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필로스의 왕 네스토르의 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유려하게 상감된 총동단검은 최고 수준의 예술성과 세공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꽃모양 패턴의 또 다른 청동검으로 검 장식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 것만 보아도 군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야자수, 황소, 양을 사냥하는 사자로 화려하게 장식된 금박의 육각형 나무 상자입니다. 황금 왕관과 수많은 황금 장신구로 말 그대로 온통 황금 천지입니다. 2명의 여인과 아이 1명을 상하에 조각한 인물상으로 신화적 스토리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체 중앙에는 넓은 방을 뜻하는 궁전의 핵심 메가론이 위치합니다. 기둥 2개가 받치는 열주 현관을 지나면 전실이 나오고 그 다음 왕의 방이 나오는 길쭉한 3단 직사각형 형태로 이는 후대 그리스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기둥 4개가 세워졌고 난로와 옥자가 위치했으며 궁전 내부 벽화는 크레타 미술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티린스의 궁전을 장식했던 전차를 탄 인물과 멧돼지 사냥 장면입니다. 미케네 성벽 바깥에는 10개 이상의 대형 톨로스 무덤과 원형 분묘 B가 위치합니다. 원형 분묘 B는 35명 중 31명이 남성이었고 대부분 외상 흔적이 나타나 엘리트 전사 계급의 무덤으로 추정합니다. 금은 합금에 일렉트럼 데스마스크가 발견되었으며 아마 총사령관은 아니었을지 추측해봅니다. 멧돼지 어금니를 가죽에 붙여 일렬로 연결한 독특한 헬멧으로 강인한 미케네 전사의 힘을 상징합니다. 원형 분묘 B 옆에 위치한 2번 3번 무덤은 일리아드에서 아가멤논 왕을 암살한 여왕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에기스토스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공주 엘렉트라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와 정부를 살해하는 막장 비극 스토리를 보여주며 구스타프 융은 이를 모티브로
엘렉트라 콤플렉스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케네 성에서 남쪽으로 400m 거리에는 그리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형 무덤인 직경 15m, 높이 14m의 아트레우스 보물실이 위치합니다. 일리아스에서 아트레우스 왕은 아가멤논의 아버지로 왕권 다툼의 경쟁 관계였던 동생 티에스테스의 세 아들을 살해하고 이를 요리해 동생에게 먹인 엽기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미케네 왕가는 피비린내 나는 왕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베라치 입구를 들어서면 견고하게 돌을 돔 형태로 쌓아 올린 웅장한 공간이 나타나며 미케네의 강력했던 국력을 잘 보여줍니다. 보물실이란 이름에 무색하게 입구를 장식한 물결 문양 석판 외에 딱히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슐리만은 죽기 전까지 자신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냈음을 확신했으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유적을 파괴한 아마추어라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열정과 손만 대면 대박을 터뜨렸던 화려한 결과물만큼은 인정받아야 할 듯합니다. 다음은 화려했던 청동기 미케네 문명과 지중해 국가들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유발했던 바다민족의 미스터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